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Deformable DETR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DETR이라는 논문이 페이스북에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디텍션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DE가 이제 디텍션이고 TR이 이제 트랜스포머라서 이제 DETR이라고 되어 약자를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논문을 이번에 이제 좀 발전시켜가지고 아틀리어 2021년에 이제 오럴 페이퍼로 나온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 제목은 Deformable DETR이고요. 저희가 이제 Deformable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를 만한 게 Deformable Convolution Network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Deformable한 부분을 추가해서 DETR 논문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논문입니다. DETR을 제가 작년에 제가 그 전체 랩 세미나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DET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DETR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 위드 트랜스포머즈이고요.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Faster RCNN이나 뭐 YOLO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운딩 박스, 앵커 박스를 이용한 바운딩 박스 예측 그리고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버빌리티 스코어가 낮은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그 유저래 그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제 핸드 디자인한 요소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능도 되게 좋게 나와서 대부분의 오브젝트 디텍션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스트 RCNN이나 뭐 욜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그냥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 태스크는 완전히 거의 죽다시피 했었거든요. 성능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기 때문에. 근데 이 DETR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와서 이제 그냥 바운딩 박스를 한 번에 프리딕션 하는 여기서는 set predi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이제 아웃풋으로 faster RCNN과 비슷한 성능을 MS 코코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앵커 박스나 뭐 논 맥시멈 서프레션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었고요.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근데 여전히 이 DETR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DETR은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온 거고, 이 CNN 백본으로부터 나온 이 이미지 피처 맵을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스페이셜 정보를 없애면서 그냥 일자로 쭉 핀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하고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 태우고 트랜스포머 디코더 태우고. 근데 이 디코더의 이제 인풋은 저희가 오브젝트 쿼리라고 해서 뭔가 여기에는 뭐 어떤 클래스랑 박스 뭐 이런 거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러너블한 파라미터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코더 아웃풋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운딩 박스랑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네. 오브젝트 쿼리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브젝트 쿼리요. 오브젝트 네. 쿼리는 별건 아닙니다. 그냥 러너블한 어떤 벡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생각을 할 때 시퀀스 투 시퀀스 생성 테스트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인코더에서는 뭐 영어에서 독일어로 뭐 번역을 하는 테스트라면 인코더에서는 영어를 넣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생성된 이제
그 독일어 문장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넣어주면서 오토리그레시브는 아니죠. 하여튼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생성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이 이미지 안에는 뭐 100개의 이제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딱 정해놓고 그냥 100개의 벡터들을 한 번에 쫙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디코더에 이제 하나의 시퀀스처럼 트랜스포머를 쭉 태워서 나온 아웃풋을 저희가 이제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 예측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0개의 벡터들이 각각 러너블한 벡터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브젝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 안에 몇 개의 그 바운딩 박스가 있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보다는 많이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큰 수를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드 박스가 100개 있을 것 같으면은 오브젝트 쿼리를 100개 넣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그냥 한 200개 이렇게 잡으면 저희가 네.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로스를 흘려줄 때 매칭을 해가지고 안 흘려주는 기법을 여기서 또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200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이미지는 여기 나온 새 이미지처럼 2개밖에 바운딩 박스가 없다면 그냥 2개만 로스를 흘려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놓친 것 같은데, 그럼 테스트 타임에 오브젝트 쿼리를 어떻게 넣어주나요? 저게 학습되는 거면? 테스트 타임에요? 테스트 타임에는 트레인 타임에 그 학습 완료된 오브젝트 쿼리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오브젝트를 찾고 싶다랑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는 건가요? 네.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찾을지를 이제 쿼리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단 저희가 RNN으로 치면 이니셜 히든 벡터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도 어떤 값을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값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두고 입력 값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저희가 뭐 빨간색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박스만 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값이 있어야 되니까 네트워크가 그걸 알아서 잘 학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러너블 파라미터를 둔 거죠. 그리고 그걸 오브젝트 음, 쿼리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 관련 내용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나요?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설명은? 오브젝트 쿼리가? 네. 네, ETR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오브젝트 쿼리가 진짜 그 러너블 파라미터면 네. 굳이 이걸 입력으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어떤 인터랙션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면 트랜스포머 디코더 안에도 러너블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이게 뭐 스타일겐에서 뭐 그 모달리티 같은 거 노이즈를 섞어주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면 굳이 러너블 파라미터를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인풋 마냥 넣어줄 이유가 좀 조금 명확해 보이지가 않아서 아, 네. 네. 뭐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입력하는 그 인풋 개수만큼 이제 아웃풋 개수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쿼리라는 거를 우리가 뽑고 싶은 바운딩 박스 개수만큼 그냥 만들어 준 거죠, 임의로. 저희가 이거를 뭐 인풋 없이 뭔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인풋이 뭐 만약에 다 동일한 값을 썼다 그러면은 뭐 셀프 어텐션이나 이런 거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여기에 뭔가 다른 값들을 다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트워크가 뭐
인풋도 알아서 잘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예를 어찌됐든 들면 제가 네. 저 빨간색에 뭐 1이 들어가면은 뭐 여기 갈매기가 나오는데 2가 들어가면은 뭐 바위가 나오고 약간 그런 건가요? 네, 물론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값이 1, 2, 3, 4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빨간 박스, 노란 박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1에 대한 아웃풋이고 얘는 3에 대한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포지셔널 네네네. 인코딩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이제 퍼뮤테이션 돼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이나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여기 인코더로부터 있는 이 어텐션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은 이제 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뭐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긴 하지만 좀 영향이 덜 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란 박스가 나오고 여기가 빨간 박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유저가 막 직접 여기 빨간 박스에서는 바위만 나와야 돼, 초록 박스에서는 갈매기만 나와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빨간 박스에서 바위도 나올 수도 있고 갈매기도 나올 수도 있고 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뭐가 나올지. 요거 네, 요거에 혹시 대해서 네, 그러면은 저 지금 클래스 박스랑 그 노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지금 아웃풋이 나왔는데 원래 네, 모델의 아웃풋은 좀 어떤 형태가 나오나요? 요 최종 아웃풋이요? 네, 그래서 뭐 박스의 좌표값이랑 뭐 네, 맞아요. 어떤 이게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 이런 그게 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게 5디멘션짜리 벡터 폼을 띄게 되고요. 이 첫 번째 스칼라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네, 이거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은데, 요게, 네. 요 FFN, 요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데, 요게 제 기억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예측, 클래스 개수만큼 나오는 이 어떤 벡터가 하나 있고, 네, 클래스 개수만큼, 뭐 4개 클래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5개 값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첫 번째 거는, 얘가 이제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 어떤 뭐 시그모이드나 이런 걸 거치겠죠, 얘는 이 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나오는 어떤 이제 오브젝트가 있다 없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x, y, wh 4개 값이 나와요. 박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요 부분, 요 박스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뭐라 그러지? 저희가 갖고 있는 레이블이랑 어떤 헝가리안 로스라고 여기서 제안한 게 있는데, 잘 매칭을 해가지고 그 매칭된 박스들에 대해서만 이제 로스를 흘려주는 그런 기법을 여기서 사용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이 박스 매칭된 레이블과의 박스 로스랑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로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여기에 제가 이거 저희 그 전체 랩 세미나 깃허브 링크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End-to-End Object Detection with Transformers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랑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DETR은
기존에 있었던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든지 앵커 박스라든지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거 코딩도 좀 해봤는데 사용할 때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엄청 간단한 모델로 그냥 단순히 이제 4개의 박스 코디네이트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다. 이게 DTR의 이제 장점이었고요. 그러면 NMS도 안 네. 쓰나요? 네, NMS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박스 뭐 오브젝트 쿼리가 200개였으면은 네. 처음에 박스가 200개 정도 생성될 테고 그거에 네. 대한 컴피턴스, 그러니까 지금 5개 예측된 것 중에 맨 첫 번째인 그 컴피턴스 값 가지고 그 스레시 홀딩 하는 거 말고는 따로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게 여기에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말씀하신 대로 프레딕션이 200개 있고 레이블이 2개, 여기 새에 대한 이 레이블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헝가리안 로스라는 거에서 그 트레이닝 네. 때 말고 인퍼런스 때요. 인퍼런스 때요. 네, 인퍼런스 때는 없습니다. 네, 그럼 200개 박스 중에서 저기 나온 그 컴피턴스 값만 가지고 스레시 홀딩 한 다음에 네, 198개가 걸러지기를 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DTR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능은 잘 나왔고 패스트 RCNN 수준의 성능은 잘 나왔고 문제점은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반적인 NLP에서의 트랜스포머도 그냥 RNN 기반의 모델들보다 학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패스트 RCNN보다 거의 10배에서 20배 느린 속도로 학습이 되었고 DETR 논문에서 보면 500의 포크 이상 학습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V100 GPU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앵커박스나 앵커박스를 이용한 이제 패스트 RCNN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예측값은 모든 픽셀마다 다양한 사이즈의 앵커박스를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픽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가로로 이렇게 긴 앵커박스 하나, 뭐 그냥 정사각형 하나, 뭐 세로로 긴 앵커박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 커먼한 세팅이 한 픽셀마다 9개의 앵커박스를 만들어서 고려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잘 예측을 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하면서 멀티 스케일 피처를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 또 추가로 이제 스몰 오브젝트들을 잘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DETR은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죠, 그런 테크닉이. 그래서 큰 오브젝트는 잘 하는데 작은 오브젝트들은 잘 못하더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DETR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CNN을 통과를 시켜서 작은 이미지 피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큰 쪽에 가면 이제 큰 쪽에 있는 피처를 쓰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하이 레졸루션 피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미지 피처 맵을 일자로 쭉 피면 이제 헤이트 곱하기 위스계의 이제 피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텐션 계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컴플렉시티가 높아집니다. 이게 뭐 NLP 쪽은 뭐 200개의 시퀀스 뭐 이 정도 생각해도 이제 꽤 크게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 뭐 100x100, 100x100 사이즈만 돼도 이제 1만 개의 시퀀스가 있는 거랑 동일한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세팅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포머블 DETR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포머블 DETR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이제 장점과 DETR의 장점 두 가지를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DETR의 장점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et prediction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온다. 이게 이제 DETR의 장점이었고 디포머블 컨볼루션의 장점은 저희가 원하는 픽셀들을 뭐 스팔스하게 이제 컨볼루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디포머블 컨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디포머블 컨브에서 나왔던 옵셋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파스하게 이제 픽셀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픽셀 샘플링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거 좀 짧은데 여기에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입니다.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투차 피라미드 네트워크 없이도 멀티스케일 피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DETR과 비교해서 10배 정도 빠른 수렴 속도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게 대충 패스트 RCNN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DETR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스테이지 디포머블 DETR이라고 이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안한 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뭐 백본도 좀 헤비한 걸로 바꾸고 이러면 요즘 나오는 오브젝트 디텍션 소타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혹시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했길래 잘 되는 거냐 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에서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사용을 할 때 이미지 피처를 스페이셜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끔 일자로 쭉 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페이셜 정보를 버리는 거죠. 안 쓰고 포지셔널 인코딩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관계성을 배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스페이셜 정보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쿼리 피처, 그리고 레퍼런스 포인트, 그리고 인풋 피처 맵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뭐냐면 이 쿼리 피처는 인코더 단에서와 디코더 단에서가 약간 다른데요. 인코더 단에서는 픽셀의 이제 채널 디멘션의 그 벡터를 뽑아온 것입니다. 각 픽셀마다. 그게 이제 쿼리 피처로 쓰이고 디코더 쪽에서는 이제 제가 디코더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키와 밸류를 계산을 할 건지를 받아오는 거고 이제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모든 이미지 픽셀이 되겠죠 아마. 네. 그리고 인풋 피처 맵 X 이거는 이미지 CNN으로부터 얻어진 피처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입력받아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이 쿼리 피처를 리니어를 태워가지고 옵셋과
어텐션 웨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 리니어를 한번 태우면,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리니어를 태워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오프셋을 만들게 되고, 이 오프셋이 요 델타 P MQK라고 써있는 요 값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는 소프트맥스까지 거쳐서 어텐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각 헤드마다 오프셋이 존재하고 여기도 이제 각 헤드마다 각각 소프트맥스가 걸려서 멀티 헤드 어텐션 웨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피처 맵을 가져와서 요거는 이제 리니어 연산, 그러니까 원바이 원 컴브랑 이제 동일한 연산이 되겠죠. 리니어 연산을 해서 각 헤드마다 각각의 피처 맵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든 이 오프셋들 있죠. 이 오프셋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픽셀 밸류들을 가져올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픽셀 밸류들을 가지고 요 웨이트,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sum to 1인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각 멀티 헤드의 각 헤드마다 이런 밸류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캣 해가지고 선형 변환해서 아웃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저 피처맵의 사이즈랑 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사이즈가 같은 건가요? 피처맵인가요? 둘 다? 스페이셜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스페이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헤드에 그 오프셋이 더해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해당하는 그 스페이셜 피처는 사용되지 않는 건가요? 그 시작점이요? 여기. 네. 네, 맞습니다. 델타 P가 0이 아니면 시작점은 쓰이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이 기존의 DETR보다 약간 장점이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디포머블 DETR의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DETR에서의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인데 이제 디포머블 DETR의 경우 두 가지 계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산량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텐션을 계산하는 부분, 네, 요만큼인 것 같아요. 요만큼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요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텐션은 이건 트랜스포머 어텐션 같은 경우에 요렇게 그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은 요 부분이에요. 쿼리의 개수랑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기존에 저희가 이미지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건다고 한다면 헤이트랑 위스를 일자로 쭉 피는 상태가 이제 시퀀스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트랜스포머 입장에서. 그러면 H 곱하기 W 개수만큼의 쿼리가 있고 키가 있고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포머블 DTR의 경우에는 인코더 단에서는 쿼리가 이제
그 height width 개수만큼 있지만 키는 여기서 이제 샘플링한 픽셀들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플링을 해오는 게 이제 쿼리로부터 이 옵셋을 만들어내고 이 옵셋만큼 이동시켜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이제 밸류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의 개수가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에서 제한한 이 옵셋을 사용을 함으로써 확 줄어서 이제 HW보다는 이제 훨씬 작은 값이 되고, 그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키랑 쿼리랑 HW가 이제 동일하게 개수가 있었던 그 DETR과 달리 훨씬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더라도 훨씬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의 주장이고요. 디코더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 순서를 좀 디코더를 먼저 말씀드리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멀티스케일로 제가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FPN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형태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레지넷을 이용해가지고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나오는 이 피처 맵들을 컨볼루션을 이렇게 태워서 이제 네 가지 사이즈의 피처 맵을 만들고 걔네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네 번의 이제 어텐션 연산을 거치는 게 이제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입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점은 없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개요도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이미지로부터 저희가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만들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 화살표 부분이 이제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입니다.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은 총 이제 4번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 피처들을 디코더 단에 태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DETR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력으로 넣은 값의 개수만큼 아웃풋을 내뱉는 건 똑같거든요. 왜냐면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러너블한 오브젝트 쿼리를 입력 값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여기는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셀프 어텐션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 그 아까 DETR에서 보여드렸던 요 부분과 이제 동일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 디코더를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인코더랑 이제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이 크로스 어텐션 이 부분만 다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쿼리가 오는 부분이고 키 밸류는 이제 이 디코더 단의 인풋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만큼이 저희의 이제 키와 밸류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쿼리의 개수는 여기 이 피처 맵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 픽셀들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 제가 이거를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쿼리가
잠시만요. 네, 얘도 이렇게 반대네요. 쿼리가 오는 거죠. 네,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제 디코더의 경우에도 이제 쿼리는 이제 이미지 HW 개수만큼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DTR도 뭐 이제 쿼리가 이제 HW만큼 개수가 존재하고, 키와 밸류는 이제 오브젝트 쿼리의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인코더 파트에서 훨씬 이제 연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HW의 스퀘어에 비례했던 어텐션보다 이제 HW의 리니어한 그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훨씬 빠른 학습이 가능했다 라는 게 이 리포머블 어텐션 모듈의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이 셀프 어텐션들과 여기서도 이제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이 크로스 어텐션 모두 멀티 스케일 리포머블 어텐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헝가리안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헝가리안 로스는 요 맨 아래 요 식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성능이고, 요 부분은 이제 박스에 대한 성능입니다. 로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딕션은 200개인데 레이블은 뭐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200개와 3개를 매칭을 해서 197개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매치 로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네.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달린 애들은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번째 레이블에 이제 해당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i번째 레이블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 프리딕션의 프로버빌리티, 이게 혹시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블이 강아지다, 두 번째 레이블은 고양이다. 그러면 저희가 프리딕션이 이제 엄청 많이 있을 거잖아요. 프리딕션 3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강아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얘는 0.4, 얘는 0.6. 네, 제가 지금 노트북 마우스라 좀 쓰기가 애매한데 얘는 0.3, 여기는 0.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레이블은 강아지잖아요. 이 강아지에 해당하는 게 크면 클수록 로스가 작아지는 그런 텀입니다. 이거를 단순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단순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매칭이 잘 됐느냐를 나타내는 텀이고요. 그래서 이 로스가 가장 작아지는 어떤 프리딕션과 레이블의 매칭 셋을 찾아서 그 셋에 대해서 이제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매칭 알고리즘을 헝가리안 매칭
헝가리안 매칭이 아니라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잘 맞는 셋을 찾은 다음에 그 셋은 이제 그 교수님 표현을 들리면 품절남 품절녀가 돼가지고 걔네는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제 또 가장 잘 맞는 셋을 찾고 뭐 이런 형태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프리딕션과 레이블 셋 간의 이제 매칭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썼고 그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헝가리안 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 매치 자체는 학습에 쓰이는 로스가 아니라 그냥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나타낸 거고 걔를 가지고 그 프레딕션이랑 레이블 정답 레이블 사이에 좀 매핑을 그냥 뭔가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그 셋 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로스를 계산한다는 말이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헝가리안 로스가 이제 트레이닝 로스고요. 그리고 이 L 매치는 진짜 그냥 매칭용, 그러니까 학습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델과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제안을 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Iterative Refinement예요. 디코더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레이어가 여러 개 반복돼서 쌓여 있는데 요만큼 통과한 다음에 프리딕션 한번 해보고 프리딕션 결과를 이제 얘한테 줘서 또 요만큼 진행을 해보고 여기서 프리딕션 해보고 요거는 이제 델타 값이 나옵니다. 델타 박스 뭐 이렇게 할까요? 델타 박스. 그래서 델타를 이제 계속 더해가면서 최종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이게 Iterative Refinement 테크닉인데 이거는 이제 그 ECCB 2020년에 이제 베스트 페이퍼 중에 하나로 뽑혔던 라프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성능을 약간 더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을 한 건 투스테이지 디포머블 DDR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브젝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러너블 파라미터니까 저희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을 내기에 최적화된 어떤 값들 그냥 이렇게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각각이 가지는 의미는 없죠. 근데 여기서는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이 오브젝트 쿼리를 만드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거 백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앵커 박스랑 뭐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는 뺐고 그 DTR에서 제안한 이제 헝가리안 로스 이용해가지고 그냥 셋 프리딕션 하고 그리고 이 프리딕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두 번째 모델에서 디코더의 이제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이 오브젝트 쿼리들을 이 부분의 바운딩 박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쿼리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성능을 더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RPN 구조는 그냥 뭐 패스트 RCN이랑 뭐 똑같이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전에 그 DTR에 있는 뭐 인코드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건가요? RPN 같은 경우엔 요거를 썼습니다. 요만큼을 쓰고 네. 요 최종 부분에 그냥 셋 프리딕션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냥 원래는 뭐 이제 앵커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싹 날려버리고 셋 프리딕션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셋 프리딕션 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셋 프리딕션이 요런 아웃풋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박스랑 논 맥시멈 서프레션 이런 거 인코더 없이 그냥 요런. 인코더의 아웃풋을 그냥 저렇게 나타나게끔 했다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 그, 경우에는, 네, 네. 스테이지 어,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만큼만 잘라서 이 디코더는 안 쓰고 인코더 부분만 스테이지 1에 사용을 했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이 모델 전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상현님 말씀해 주세요. 이터레이티브 업데이트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터레이티브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논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에디셔널 테크닉이라고 해서 한 문단만 딱 나와 있는데, 요만큼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박스 쳐져 있는 요만큼. 이 그 크로스 어텐션이랑 셀프 어텐션이 이제 하나의 레이어 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게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요 한 번 할 때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박스 프리딕션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박스 프리딕션. 뭐 박스 X, Y, W, H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음 레이어에 입력으로 줘서, 제가 이걸 입력으로 어떻게 줬는지를 어펜딕스에 써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거는 그냥 입력으로 줬다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줘서 이 다음에 델타 박스를 만들어요.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나온 이 아웃풋 값 있죠. 이 박스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W 플러스 델타 W 이런 식으로 약간씩 고치는 거죠. 델타를 더해줌으로써. 그거를 이제 계속 이 레이어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X 플러스 뭐 델타 1X,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 뭐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수정이 된 여기서 형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델타가 앞에서 했던 스파셜하게 있는 델타? 그 델타 P인가? 그거랑 똑같은 델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앞 델타 페이지에서요. 요거요? 네네. 그 이거는 아닙니다. 에, 요거는 그 잠시만요. 네,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 키 값을 어떤 것을 가져올 거냐를 만들 때 쓴 델타잖아요. 그러니까 디포머블 컨볼루션처럼 사용을 할 때 쓴 델타인데, 그게 아니고 좀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서 메모장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X, Y, W, H를 맨 처음에는 뭐 3, 5, 7, 9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모델이 최종적으로 뭐 내뱉고 싶은 값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는 뭐 1, 2, 3, 4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네, 저 궁금한 게 저 두 번째에서 왜 델타가 나오는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그 왜 인풋이 X, Y, W, H인데 그냥 X 프라임, Y 프라임, W 프라임, H 프라임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여기서 네. 굳이 델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차이를 내뱉게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세팅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캐스케이디드 GCN이라던가 아니면 그 실제로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 라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을 하는 테스트인데, 옵티컬 플로우 값을 이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새로운 값을 통째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존 값을 수정하는 게 아무래도 모델이 뭔가 학습하기 좀 더 좋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리파이먼트를 말씀하신 대로 그냥 x 프라임, y 프라임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예측을 하는 것도 저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델타를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페이셜 사이즈가 작을 때부터 이제 클 때까지 예측하니까 당연히 스페이셜 사이즈가 작을 때 예측한 값을 뭔가 업샘플링해서 쓴 값을 사용하는 거는 최종단에 가면은 오차가 엄청 커질 거니까 델타 값을 예측하는 게 좀 의미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스페이셜 사이즈가 계속 같은 거를 내뱉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현님 말씀대로 좀 굳이 델타를 쓸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라프트도 그 이제 예측하는 값이 플로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3.4, 네네. 뭐 3.4만큼 3.4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로우 레졸루션에서는 3이랑 4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이 레졸루션에 갔더니 뭐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값이다. 그래서 대충 뭐 14,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라면,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라면, 이게 그냥 x 플러스 dx가 된 값을 그냥 내뱉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라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으로 갔을 때, 이게 뭐 지금 제가 표현을 뭐 3.44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0에서 1 사이에 뭔가 노멀라이즈드 된 값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가고자 이제 델타를 조금씩 주는 건데 그냥 그 값을 계속 반복 예측해도 어차피 하이 레졸루션의 정보는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델타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라프트도 마찬가지고. 라프트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로우 레졸루션에서의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걔를 업샘플링 하고 그 업샘플링 된 값에서의 뭔가 델타 값을 다시 예측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요렇게 생겼던 애가 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업샘플링 하면. 네네. 네, 그러면은 난 여기에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 뒤에는 뭐 요 사이 요쯤에 있는 것 같아. 요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저기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뭐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맥스 플링을 한다면 이제 거꾸로 네네. 생각하면 여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업샘플링도 네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네. 뭐 4개 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야 라고 하는 걸 이제 하이 레졸루션 정보에서 얻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예측값이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면 뭐 1이라고 예측했던 거를 이제 2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1이라고 예측했던 거를 요거 숫자로 하면 좀 이상하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뭐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1,1이라서 예측값이 원래 0.5, 0.5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인가요? 중심이니까? 맞죠? 네. 숫자로 하니까 이상하네. 근데 뭐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이 됐을 때 이렇게 된 정보를 이제 하이 레졸루션 피처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델타 X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요 사이에 이제 뭐 4개가 다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게 델타 x로부터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델타 x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 프라임, 상현님 말씀하신 x 프라임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든 그냥 이거 자체를 예측하든 네, 이 dx를 추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라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뭔가 델타 X를 저 5의 위치를 옮기는 걸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업샘플링 되면은 저 4개 일단 칸이 다 일단 5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라프트 같은 경우가 하는 게, 지금 저 4개의 5가, 그러니까 4개의 점이 좀 로우 레졸루션에서는 하나의 5라는 값으로 나타내지는 거지만, 실제로 하이 레졸루션에서 살펴보면은, 뭐 5가, 4개가 다 5가 아니라, 첫 번째 거는 뭐 5 플러스 1, 두 번째 거는 5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는 또 5 플러스 1, 네 번째 거는 5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뭔가 델타 값을 하이 레졸루션에서 좀 예측해주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모델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네, 이제 5 플러스 1, 5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갖는 것이 네, 그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걸 예측해도 되지만 네, 네. 그냥 5 플러스 1, 5 마이너스 1이라고 예측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5라는 네, 값을 미리 인풋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5 네. 플러스 1, 5 마이너스 1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예측해가지고 최종 아웃풋으로 5 플러스 1, 5 마이너스 1로 내뱉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쉬운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아웃풋을 이제 인풋 플러스 아웃풋으로 네. 만드는 게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풋 그냥 플러스 그 인풋이라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5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5 플러스 1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어떤 5라는 값을 활용하지 않고 5 플러스 1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다고 느껴졌거든요. 5라는 걸 활용하지, 그 5라는 인풋이 없고 결과값이 5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민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DX를 네, 이용한다는 건 이제 네, 네. 인풋은 5인데 뭐 아웃풋은 1인 거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DX니까. 음,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5를 5 플러스 1로 만드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게 네, 좀 더 쉬워 보일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쉬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좀 더 쉬운 태스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말 들어보니까 다시 모르겠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가 계속 네, 제 의견이에요.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래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위에 것처럼. 네. 네, 상현님 답변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 했었죠? 네, 투스테이지 스톰오브 스테이지, DTR까지 네, 설명을 드렸고 혹시 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 요만큼이 기존에 있던 DETR에서 보여줬던 표예요. 그래서 Fast RCNN과 비교했을 때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성능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뭔가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키운 버전을 썼더니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트레이닝 GPU 아워가 수십 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일단 좀 더 좋아요. 학습 에포크도 훨씬 적고, 그래서 트레이닝 아워가 이제 가장 적은 형태로 나타났고, 성능도 성능이 왜 더 좋은 거죠?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이게 왜 더 좋냐고요? 왜냐면 저 위에 게 파라미터 아니 더 많잖아요. 기존의 기존 모델이 네. 디포멀 말고 어떤 부분, 이거요? Fast RCNN? DETR DETR? 이랑 지금 네. 디포머블 DETR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성능이 올라간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DET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CNN에서 나오는 인풋 피처, 이미지 피처를 일자로 쭉 핀 다음에 스페이셜 정보를 다 날려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인코더에 넣거든요. 근데 이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로부터 온 이 스페이셜 정보 그대로 인코더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렸던 이 어텐션 모델의 이 인풋 피처 맵을 스페이셜 정보를 살린 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점, 첫 번째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번째 성능 업그레이드 요소는 뭐냐면 멀티 스케일 피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DE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 스케일 인풋 피처를 썼죠. 어딨지?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여러 피처 사이즈로 입력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작은 오브젝트들에 대한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여러 이미지 피처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제안한 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스퀘어가 아니라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의 리니어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멀티 스케일 인풋이 가능했고, 그 덕분에 이제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디포머블 DETR이 성능이 좋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를 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이제 향상되었고, 투 스테이지 디포머블 DETR을 하면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여기서 이제 제안한 그 어텐션 모듈, 멀티 스케일 어텐션 모듈 때문에 이제 성능이 향상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인데, 이 K가 1인 건 스케일, 멀티 스케일 그 인풋이 몇 종류가 들어갔냐입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이제 멀티 스케일이 아닌 거죠. 그냥 스케일이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39.7이라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이 나왔고, 멀티 스케일 인풋을 넣었더니 잠시만요. 아니네요. 제가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멀티 스케일 인풋이랑 멀티 스케일 어텐션이 이제 그 멀티 스케일을 썼냐 안 썼냐이고, 요 1은 그 저희가 이제 어텐션 모듈에서 요거 있죠, 요거를 몇 개 뽑을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의 개수예요. 그래서 키의 개수가 하나면 이제 하나의 밸류만 쭉 뽑아가지고
어텐션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낮았고, 여기에 이제 멀티스케일 인풋을 이제 4개의 서로 다른 사이즈의 피처 맵으로 넣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픽셀을 좀 더 많이 뽑았을 때, 그러니까 키와 밸류 셋을 좀 더 이제 많이 뽑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성능 향상이 더 있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버전인 여기서 제한한 방식의 경우에는 43.8AP의 성능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과연 이게 FPN을 넣었을 때 FPN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FPN을 안 넣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온다면 충분히 여기서 제한한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 FPN에서 줄 수 있는 그 멀티스케일의 이제 피처 정보를 잘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PN을 이제 추가한 2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험 결과가 여기서 제안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FPN이랑 BiFPN이 이제 모델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고, 이 FPN과 BiFPN 없이도 멀티스케일 어텐션이 충분히 이제 멀티스케일의 피처들을 잘 뽑아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타 모델과의 비교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레지넷을 좀 작은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레지넷 큰 거, 레지넥스트, 그리고 레지넥스트에다가 디포머블 컴브도 이제 디포머블 컴브넷 2 버전 2로 이제 바꿨더니 최종적으로 이제 52.3 AP의 성능을 얻었고, 이거는 이제 Efficient DIT라는 논문에 가장 큰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우세한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아주 클 때 기존의 소타 모델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라는 점에서 이제 좀 의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텐션을 이제 왼쪽 이렇게 반 갈라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어텐션, 인코더에 있는 셀프 어텐션에 대한 액티베이션이고, 오른쪽은 이제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그러니까 인코더로부터 정보가 넘어오는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액티베이션들인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물체들을 잘 캐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인데요. 네.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하면, DETR을 이제 Set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로 만듦으로써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제 복잡함을 좀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컨버전스 수렴 속도가 느리고,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높고, 작은 오브젝트의 이제 성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디포머블 DETR이 디포머블 어텐션이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해결을 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표인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뭐 모델의 단점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인퍼런스 타임이 길다든지. 논문에서 제안한 뭐 그런 단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존 소타랑 성능 비교해서 아까 이겼다고 나와 있었는데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네. 뭐 그럼 여기서 인퍼런스 타임은 좀 제시를 안 했나요? 왜냐면은 디텍션에서는 좀 인퍼런스 타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인퍼런스 타임이 efficient DIT에 대해서는 없었는데요. 디포머블 DETR 같은 경우에는 뭐 19프레임/세컨드? 근데 아마 이거보다 더 느리겠죠. 백본이 커졌으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지니님 발표 준비되셨나요? 아, 네. 그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면 이제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이제 Deep Double Descent Where Bigger Models and More Data Hurt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이제 2020 아이클리어 포스트 페이퍼이고요.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있는데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와 관련된 것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컨벤셔널 위즈덤, 그러니까 뭐 통계 쪽에서나 아니면 딥러닝의 그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테스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메인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이 논문을 저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모델 캐패시티, 트레이닝 타임,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먼저 모델 캐패시티부터 보면 이제 모델 사이즈가 더 크면 클수록 안 좋다. 아니면 크면 클수록 좋다.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트레이닝 타임의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적절한 이제 에포크가 지나거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에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면 이제 얼리 스타핑을 해야 된다. 혹은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될 때까지 모델을 충분히 학습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데이터 사이즈의 경우에는 클래시컬 통계학자들이든 아니면 딥러닝 그 실무자들이든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게 데이터는 많을수록 당연히 좋다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이런 컨벤셔널 위즈덤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논문이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이제 larger models 해서 그 모델이 너무 크면 이제 안 좋다. 근데 그 크다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밸리데이션 에러가 점점 다시 증가하는 그 기준에서 그거를 이제 캐패시티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제 스윗스팟 부분이 이 기준을 넘으면 이제 요 이상의 더 큰 모델들은 나쁘기만 할 뿐 의미도 없다. 그래서 그 오버피팅 한다고들 말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기 이제 모던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그 모델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래서 밀리언즈 오브 파라미터를 쓰고 그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나머지 이제 의미 있는 레이블이 아니라 랜덤 레이블조차도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큰 모델들이 좋다라는 이제 모던한 그 입장이 있고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더블 디센트 페노메논입니다. 이게 이 컨벤셔널한 스태티스틱스에서의 관점과 이제 모던 딥러닝 관점을 이제 합친 것으로 모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컨벤셔널 통계학자들의 말처럼 이제 U자 쉐이프로 해서 점점 테스트 에러가 커지는 구간이 있지만 또 인계점을 지나가고 나면 점점 다시 그 테스트 에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모델 퍼포먼스가 테스트 셋에서 좋아진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 제안한 게 이 논문은 아니고 다른 논문이 이전에 더 있었는데 이 논문은 제가 소개드린 논문은 이 해석을 이제 좀 더 브로드하게 넓혀서 모델 캐퍼시티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닝 타임이나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를 메저하는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는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저도 그러니까 저 알고 있진 않지만 그냥 파라미터가 데이터 수에 비해,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비해 너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더 많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초이스가 너무 파라미터를 많이 잡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그런 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이제 U자 쉐입 하다가 거기서 일정 구간을 이제 넘으면 모델 캐패시티가 더 커질수록 테스트 에러도 같이 줄고요. 그리고 이 임계점을 이제 인터폴레이션 트레스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이 테스트 셋에서 나타나는 지점은 트레이닝 에러가 완전히 0이 될 때, 혹은 0 근처에 인접할 때 이런 인터폴레이션 트레스홀드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더블 디센트를 좀 더 확장해서 모델 캐패시티에 대해서 이 더블 디센트 현상, 그러니까 더블 디센트라는 게 그냥 이 지금 캐패시티에 따른 모델 복잡도에 따른 이제 에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이 더블 디센트 페노메논이 캐패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트레이닝 프로시저에서의 컴플렉시티,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타임이 점점 더 길어지면 어찌 보면 뭐 그것도 복잡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 복잡도는 아니고 이제 전체 학습의 복잡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복잡도들이 테스트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아서 테스트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더 확장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도 일종의 학습의 컴플렉시티를 볼 수 있고 이런 컴플렉시티를 정의하기 위해서 Effective Model Complexity, 그러니까 EMC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EMC라는 거는 또 다른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트레이닝 에러가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최대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입니다. 이게 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트레이닝 컴플렉시티가 너무 작으면 데이터 수가 그러니까 데이터 수에 비해 그 컴플렉시티가 너무 작으면 이 컴플렉시티를 더 높아야만 그 트레이닝 에러를 충분히 학습을 해서 에러가 제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으면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언더핏 되겠죠. PAC 러닝 제가 그게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혹시 그게 데이터 제가 지금 개수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에러 바운더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티어리인데 그런 걸로 증명을 한 건지 좀 여쭤본 거였어요. 제가 소리가 꺼져 있었는데 지금 박혀서 다시 한번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이 VCD 벤전이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맥시멈 에러의 바운더리 이런 거를 좀 티어리컬하게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로 증명을 한 건지 좀 여쭤본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딱 그런 느낌이어서. 네네. 네,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이론적 증명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이제 그 EMC는 그 트레이닝 에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이제 최대 데이터 개수이고요. 그 데이터 개수가 더 많아지면 컴플렉시티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서 트레이닝 에러를 제로를 만들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 이펙티브 모델 컴플렉시티가 매우 높으면 충분히 트레이닝 에러를 옆방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컴플렉시티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냥 모델 복잡도랑 다른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모델 파라미터 개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약간 반복돼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트레이닝 타임이나 오그멘테이션,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복잡도의 개념 안에 넣는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는 데이터의 분포나 그 모델의 그 아키텍처에만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레이닝 타임에도 좌우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EMC에 대한 함수로서 이제 더블 디센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EMC의 그 요인들의 이제 하나하나를 분석을 실험적으로 보여줄 건데 그 전에 EMC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수식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 이제 T를 이제
트레이닝 프로시저 저게 타운지 T인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닝 프로시저라고 놓고 인풋 데이터를 S라고 하고 이 X는 이제 X 인풋 데이터와 Y 레이블의 페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S는 이제 D라는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되어 온 거고 그 모델 아웃풋은 뭐 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MC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러가 이제 민 에러 모델 M 그러니까 에러 이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었을 때 평균 에러라고 했을 때 그 에러가 입실론 이하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울 때 0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개수 n 그 n의 최대값이 이제 EMC라는 그냥 수식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그럼 0에 가까운 거의 어느 정도로 트레이닝 에러가 낮아져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론적인 증명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힐스틱하게 0.1로 놓고 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자기들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별로 그래서 의미 여기서 있는 소식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좀. 네, 그냥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음을 그냥 보여준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더 전개를 뭔가를 해내고 뭐 증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논문의 그림은 아니고 그 아까 처음 더블 디센트를 그 제안한 그 논문의 그림이긴 한데 이걸 같이 보여드리면 이제 이 EMC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그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 캐패시티 혹은 캐패시티에 따라서 이제 갈린다고 생각을 하면 혹은 EMC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X축이 지금 다른 논문에서 따온 그림이라서 캐패시티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걸 EMC라고 보고 이제 이걸 리스크 혹은 에러라고 보면 이 처음 구간이 이제 under parameterized regi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제 underestimate된, 그러니까 underfit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EMC가 데이터 개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 개수가 100개가 있고 뭐 EMC가 10이라고 할 때 저희는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의 트레이닝 프로시저는 복잡도가 10밖에 안 돼서 도저히 트레이닝 셋을 다 학습을 못해서 트레이닝 에러가 0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모델 복잡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그러니까 모델 복잡도가 아니라 EMC를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그 테스트 에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희의 복잡도는 뭐 100 정도 되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10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복잡도가 이 트레이닝 셋을 커버하고도 남니까 커버하고도 남는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런 구간이 있다는 걸 기존에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알고 있진 않았지만 그 구간에서는 그 모델 복잡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 EMC가 100, 200, 300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스트 에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critically parameterized regime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 EMC가 거의 n에 가깝게 컴플렉시티가 100 정도이면 이제 데이터 개수도 100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본 건데 그때는 이제 테스트 에러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조금씩 더 내려가는 이런 피크를 포함한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점점 더 캐패시티를 올리면 기존의 점점 에러가 올라가기 전인 이 구간보다도 더 에러가 낮아지는 구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궁금한 게, 저희가 데이터 개수가 만약에 적어도 이런 게 발생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100개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뭐 10개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뭐 딥러닝 모델이 오버피팅을 했을 때 테스트 에러가 이제 낮아지는지 그런 게 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지금 제 생각에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테스트 데이터도 그 데이터셋의 어떤 분포고 일반적인 분포를 이제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0,000개를 뽑으면은 100만 개나 10,000개나 분포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00개나 100만 개나 비슷하다는 게 혹시 어떤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분포가 있을 때 베리언스가 작다 이거죠.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진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000개를 뽑으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100만 개가
이제 표현되는 이제 분포랑 비슷하게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100개가 있는데 그중 10개를 뽑으면은 좀 더 이제 뭐 테일에 있을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분포에 테일에 있거나 아니면은 대표하지 못한 값을 뽑을 네네. 확률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이런 일이라는 게 데이터 개수가 많기 작아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떤 건지 혹시 그럴까 막 설명- 그럴까 이런 일이란 게 에러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오버피팅을 해도. 그게 왜 데이터 개수에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게 네. 어, 네. 어, 어, 음, 아, 제가 아니면 설명이 좀 좀 더 어렵네요. 제가. 네네. 네, 제가 다시 좀 더 네.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구간을 이제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볼 건데 그 모델 캐패시티와 에폭수 그리고 데이터 샘플 수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델 캐패시티를 늘리면 늘릴수록 테스트 에러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그러니까 즉 더 큰 모델이 더 나쁜 구간이 중간에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포크 관점에서 더 오래오래 학습시킬수록 오버피팅이 일어나다가 그 오버피팅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보정된다. 그러니까 오버피팅에서 다시 적절하게 학습을 해서 원래보다도 오버피팅 하기 전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데이터 개수에 관해서는 데이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테스트 에러가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실험적으로만 증명을 이 논문에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본 게 그 트레이닝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봤는데 트레이닝 레이블에 노이즈가 있으면 그 더블 디센트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더 레이블에 노이즈가 없고 그냥 클린한 데이터면 이제 그냥 위에 그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피크가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그렇지만 레이블이 노이즈가 아예 없을 때 여전히 그런 더블 디센트가 보일 때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때, 네,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그 노이즈라는 게 아구멘테이션 관점에서 노이즈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좀 레이블이 아니요, 좀 불분명하거나 약간 그런 노이즈 말씀하시는 여기서 10%이랑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다루는데 그래서 뭐 레이블을 아예 그 잘못된 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강아지를 뭐 고양이로 한다던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그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걸 이제 실험 결과로 보여주는데요. 이제 X축이 레즈네스8 모델의 그 파라미터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제 맥시멈까지 도달했을 때가 이제 레즈네스8이랑 완전 파라미터가 똑같은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강제로 파라미터 수를 줄인 거고요. 그리고 Y축의 경우에는 이제 에러인데 그 실선과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테스트 에러와 트레인 에러인데요. 이제 트레인 에러는 당연히 모델 캐패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에러가 감소하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0까지 도달을 합니다. 근데 테스트 에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뭐 그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노이즈로는 이렇게 점점점 U자 쉐이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꺾이면서 다시 이렇게 감소를 해서 처음 오버피팅 하기 전 이 부분보다 이 부분에서 더 에러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U자 구간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 클래시컬 레짐으로 이제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성립하는 구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모던 레짐으로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파라미터 수를 애매하게 크게 만들면 이런 구간에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크게 만들지 말고 아예 크게 만들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인투이션을 얘기한 게 여기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예 이렇게 모델 캐패시티가 큰 경우에는 이 모델 캐패시티가 충분히 크니까 그 어떤 뭐 노드들은 다 죽여서라도 이제 그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학습할 수 있는
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데 이 중간 구간의 경우에는 그 모델이 딱 데이터 그 컴플렉시티가 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이렇게 틀어져도 그 딱 하나의 옵티멀한 그 정답 모델 파라미터를 도달하지 못하고 되게 센시티브하게 그 에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잘 학습을 하려면 정답지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모델 파라미터랑 데이터랑 트레이닝 데이터랑 딱 완벽하게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그 정답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답에 도달하기가 얘는 너무 센시티브하고 이 구간에서는 그럴 수 있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델 캐피시티가 충분히 커서 정답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으로 뭐 증명이 됐다는 것 같기도 한데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딥 네트워크에서는 증명이 안 됐고요. 하지만 그런 인투이션이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저도 지금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제 로터리 티켓에서 한 거랑 되게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 로터리 티켓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로터리 티켓은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모델 안에 그 부분적으로 옵티멀한 조그만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가 있고 그거를 찾으면 이제 로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논리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1810은 이제 15% 레이블 노이즈인데 이게 그 어떤 데이터가 레이블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15%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결과들이 이제 다양한 세팅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이 CIFAR 100 그리고 오른쪽이 CIFAR 10 데이터에 대한 결과고 여기서 보시면 레이블 노이즈가 0%에서부터 이제 10%, 20% 하는 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게 당연히 트레인셋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 당연히 에러가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을 하는데 트레인 데이터의 레이블이 노이즈가 0%일 때도 이제 이렇게 더블 디센트 구간이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1810 이 데이터셋에서는 여기가 더블 디센트가 잘 나타나지 않고 거의 이제 완만하게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러가 이제 당연히 크면 클수록 이렇게 더 휘는 현상이 더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레인 에러는 이 부분에서 이게 완벽하게 이 구간에서 이론 저희가 가정한 거랑 다르게 완벽하게 이 지점이 이 에러가 빵이 되는 구간은 아니고 이게 거의 이 언저리 아까 0.1로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0.1 이하일 경우에랑 약간 비슷하다고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한 이 정도 되니까 뭐 0.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트레인 에러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 다시 테스트 에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 이런 제가 잘못 그때 아까 입실론 부분은 이 다시 좋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에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니까 0.1 정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여기 이 부분 다시 에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사이가 이제 크리티컬 레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이 구간,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더 커져야지 테스트 에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인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하는 요 오버핏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감소하기까지 이 크리티컬 레즘 구간의 미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간이 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 논문을 쓰는 저자들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다는 그냥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있고요. 당연히 있을 때, 당연히 있을 때 테스트 에러가 더 줄어들었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돼서 그리고 이때도 이제 레이블 노이즈가 이제 0%일 때 거의 더 완만해졌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있을 때도 0%는 약간 더블 디스텐트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컴플렉시티가 더 좋아져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생기면 더 완만해지면서 그런 현상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제가 오늘 전부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세팅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고 그 실험들로 통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을 좀 입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GD 아담으로 이제 옵티마이저를 좀 바꿨을 때이고요. SGD가 더 잘 파인튜닝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그런 디센트 현상이 조금 일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가 위에가 테스트 에러이고 아래가 트레인 에러입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아예 없을 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더블 디센트가 있어서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라고 해서 나는 더블 디센트 현상에 뭐 해당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관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실험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만 여기 스터디에는 간단하게만 갖고 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거, 이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거. 근데 이 두가 다 더블 디센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처음 에러가 준 것만큼 이제 줄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세팅으로 했을 때는 또 저만큼 줄기도 해서요. 여기 또 어떤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지는 좀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Fquies 더블 디센트인데요. F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더 테스트 에러가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 이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오른쪽에 왼쪽 축이 이제 F크, 오른쪽 축이 파라미터, 그리고 색깔이 나타내고 있는 게 테스트 에러인데요. 지금 테스트 에러가 어두울 때 더 작으니까 어두운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컬럼별로 보면 좋은데 이제 이 제일 작은 모델 사이즈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걸 보면 점점 더 살짝 어두웠다가 근데 충분히 어두워진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캐패시티가 커져서 이 정도 부분이 되면 점점 더 에러가 줄어들어서 여기서는 완전히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몰 모델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게 지금 이 에포크에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에포크가 늘리면 늘릴수록 모델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학습을 잘 해서 테스트 에러가 계속 감소하기만 하는 경우인데 이제 중간에 인터미디엇 레이어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남색 줄이 있죠. 이게 감소를 했다가 이제 노란색 되면서 다시 에러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그게 지금 이 인터미디엇 모델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에러가 줄어들었다가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이제 다시 에러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에러가 충분히 작아져서 여기서 보면 이 충분히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완전 진한 걸 보면 그 처음 요 부분보다 이제 더 에러가 감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 라인이 여기까지 좀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델이 다시 커졌지만 더 F크를 많이 늘리다 보면 다시 테스트 에러가 충분히 작아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다르게 한 것,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 노이즈도 바꿔가면서 했고 0%일 때는 거의 이렇게 클린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커질까요? 노이즈. 노이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학습 에러가. 네, 그러네요.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커질까요? 네.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경향성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걸 딱 이 옵티멀한 이 점에 잡기가 힘들겠네요. 네. 트레이닝 에러가 0인데 계속 학습하면 파라미터가 거겠지. 그러게요. 네, 거의 없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꾸준히 쌓여서.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에러가 거의 0인데 또 이제 더 테스트 에러가 나빠지는 쪽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조그만 게 쌓여서 얼마든지 모델 성능을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똑같은 거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보면 이제 정리하면 이제 기존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트레인 에러와 이제 테스트 에러가 크지 않고 이렇게 점점 같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이가 확 벌어지면서 이제 테스트 에러는 증가한다. 딱 이 두 가지 과정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지식이 이제 오른쪽에 더 확장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더 스토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더 컴플렉시티를 높이면 다시 테스트 에러는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에러랑 에포크랑 그 파라미터 수의 차이에 따른 테스트 에러의 그 분포를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색깔로 되는 건데 그리고 X축이 위스 파라미터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옵티멀 얼리 스타핑. 그러니까 여기서 얼리 스타핑을 하면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여기 보는 방법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럼별로 보면 더 좋은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이어놨는지 잘 모르겠긴 하는데요. 일단 이 컬럼별로 보면 이 모델 사이즈가 한 뭐 이 정도 될 때 에포크를 점점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연한 게 에포크가 1이고 가장 진한 게 에포크가 1000을 더 넘는 이제 숫자인데 에포크를 늘면 늘수록 이제 당연히 테스트 에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언더 피트에서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거기 좀 더 모델 캐패시티를 증가시킬 경우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테스트 에러가 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그 끝까지 학습을 시켜도 테스트 에러가 다시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나면 여기서 보시면 에포크가 점점 증가를 할수록 어느 순간에는 에러가 여기까지 분명 도달을 했는데 다시 에포크가 지나갈수록 더 에러 올라가서 가장 진한 점이 지금 이 라인에 있죠. 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은 에러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겹치는 구간들은 전부 다 그 크리티컬 레저인 거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얼리 스타핑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냥 학습을 시키면 이 초록색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보라색에서 끝나게 되는 거므로 이제 그러니까 얼리 스타핑을 하는 게 유의미합니다. 여기서 얼리 스타핑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얼리 스타핑이 딱히 의미가 없겠고 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습하는 걸 보시면 그 연한색에서 점점 진해지면서 뭐 이 부분에서 서로 겹치고 뭐 이런 경향이 있긴 한데 충분히 끝까지 학습을 시키면 테스트 에러가 감소하고 끝까지 학습시켰을 때 에러가 최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점에서는 그 얼리 스타핑이 유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얼리 스타핑이 유의미할 때는 이 애매하게 컴플렉시티를 높인 이 구간일 때뿐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웨이트 디케이를 추가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실험 되게 많아서 그냥 가끔 했는데요.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럴 만큼 다양한 세팅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 거는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파라미터 수가 아까 X축, F가 Y축, 그리고 색깔이 테스트 에러면 이제 모델 와이즈 더블 디센트는 이제 이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F과의 더블 디센트는 이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트레인 에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 0이 될 때가 이 하얀색 라인으로 그려진 이 구간에서 그 테스트 에러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랑 이제 이 라인이랑 거의 비슷한 걸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샘플에 관한 건데요. 샘플이 그 non-monotonicity라는 게 그 데이터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같이 모노토니컬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다라는 게 핵심 요지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샘플에 관해서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트랜스포머가 제일 예쁜 그림으로 나와서 쓰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걸로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버트 트랜스포머 랭귀지 그 트랜슬레이션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초록색이 이제 하늘색이 데이터 개수가 4,000개, 여기 이게 18,000개인데 지금 데이터 개수는 4.5배 차이가 나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 하늘색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더 작은 때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인베딩 디멘전을 75로 가져가고 이 4,000개의 데이터와 18,000개의 데이터를 실험했을 때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그
에러는 데이터 수를 더 적게 가져갔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되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잘못한 부분은 이제 디멘전 개수를 충분히 크게 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X축이 다 인베딩 디멘전 모델이 얼마나 캡 파라미터 수가 많은지에 대한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데이터 수가 더 많으면 이제 에러가 더 작은 데에 비해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샘플의 크기가 모델의 복잡화가 캔슬 아웃돼서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게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게 에포크별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모델 캐패시티에 관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풀리 트레인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록색 표시, 빨간색 표시, 노란색 표시한 게 전부 다 그 데이터 개수가 더 많을 때 에러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모델 퍼포먼스가 테스트 셋에서 더 안 좋은 경우를 이제 칠해놓은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어서 이런 구간은 피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더 크게 잡아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그 특이한 구간이 있는데 그 샘플 개수가 더 많을 때 로스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 여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샘플 크기를 더 크면 얻게 되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은 AUC, 그러니까 아래 언더 더 커브, 그러니까 이 커브 아래 이 면적이 더 준다는 거고 그 준다는 게 더 에러가 더 준다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 데이터 개수를 높이면 더 그 커브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크를 찍는 부분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뜻은 그 모델을 충분히 더 학습시키는데 더 많은 파라미터 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부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요. 오른쪽은 이제 모델 사이즈, 여기 위가 이제 데이터 개수. 모델 사이즈, 데이터 개수일 때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작을 때, 중간일 때, 매우 클 때를 요 위 오른쪽에 그린 거고, 그리고 보시면 트레이닝 에러는 그 모델이 클 때, 모델이 제일 작을 때 유의미하게 되게 크고 이렇게 좀 더 짧고 있고 결국에는 테스트 에러에서 가장 작은 거는 모델이 가장 클 때,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색깔이랑 요게 부합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증명은 못했지만 그 실험적으로 증명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가정 그들에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들을 총 한 거를 여기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C10 그리고 C100 그리고 요게 그 텍스트 그 데이터셋들에 다 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했고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했고 오리엔테이션 했고 안 했고 유무 그리고 무슨 노이즈를 0에서 20%까지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부 더블 디센트가 더블 디센트가 모델 캐패시티를 점점 늘렸을 때랑 에폭스를 점점 늘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 거고 그 그림을 어느 결과에서 나타낼 수 있는지가입니다. 그래서 이 0%일 때 두 개 다 이제 더블 디센트 형상이 안 나타나고 그냥 계속 감소하기만 했다는 뜻이고 이거는 둘 다 더블 디센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시면 이 X 있을 때는 거의 에러가 빵일 때인데 이제 뭐 에러가 빵이어도 안 그럴 때도 있긴 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